지금 제 사업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얹혀 사는 주제에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어디서 훈수질이에요? 고함이 식탁 위를 울려 퍼지기 무섭게 며느리의 손이 제 뺨 위로 날아왔습니다. 찰싹 뺨이 불덩이처럼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사돈과 아들 앞에서 뺨을 맞았다는 모욕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붉어진 뺨을 어루만지며 결심했습니다. 네가 날린 그 한 대로 인해 어떻게 인생이 망가지는지 똑똑히 보게 해주겠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70살 이경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남편과 함께 알뜰하게 모은 집 한 채와 작은 재산이 있었죠. 저는 이걸 가지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 거라 안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엉뚱한 곳에서 뺨을 맞고 재산을 빼앗길 뻔한 일이 생겼는데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던 어느 날이었죠. 그런데 아들 진수가 며느리 민정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진수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이 넓은 집에 계시면 밤에 무섭지도 않아?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야 우리도 걱정을 덜하고 맘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민정이가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제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저희가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네. 저희랑 같이 사세요. 두 사람의 걱정 어린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를 이토록 생각해 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저는 그렇게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짐을 정리할 때 민정이가 유독 부지런을 떨었어요. 민정이가 제 금고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서류들이랑 통장 같은 건 헷갈리지 않게 제가 잘 정리해 드릴게요. 이사하면 뭐가 어디 있는지 한참 찾으시잖아요. 그래, 고맙구나. 그때만 해도 저는 민정이가 참 싹싹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제가 말을 꺼내면 민정이가 빤히 쳐다보면서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제 연금 통장을 달라고 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민정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통장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저희가 모시기로 한 이상 어머님 생활비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아직은 내가 정정하니 내가 직접 관리하면 안 되나? 그러자 민정이가 숟가락을 살짝 내려놓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이 일일이 신경 쓰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식비나 병원비 같은 거 일일이 청구하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냥 편하게 저한테 맡기세요.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서 있었어요. 저는 뭔가 찜찜했지만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 더 묻지 못하고 통장을 건넸습니다. 민정이는 작은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요즘 장사가 안 된다며 입버릇처럼 한숨을 쉬더라고요. 진수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정이의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 어른들이 집에 오신다고 했어요.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에 잡채, 나물 반찬까지 한 상 가득 차렸죠. 사돈 어른들이 오셨을 때 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사돈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손수 준비하시고 고생 많으셨네요. 아니에요. 이런 거야 당연히 해야죠.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바깥 사돈이 갈비찜을 드시며 칭찬하셨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역시 솜씨가 좋으시네.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안사돈이 민정이한테 물으셨어요. 민정아, 요즘 회사는 어때? 장사 좀 나아졌어? 민정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죽겠어요. 아주. 안사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어떡하니? 돈은 좀 있어?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민정아, 요즘 경기가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 너무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려고 말고 작게라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더니 숟가락을 식탁이 울리도록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사업을 해보신 적이나 있으세요? 뭘 아신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내가 그냥 염려되어서 하는 말이. 민정이가 벌떡 일어서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염려요? 염려가 아니라 지금 제 속을 긁으시는 거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 앞에서 모르면 가만히나 계시지 뭘 안다고 훈수지리세요. 얹혀 사는 주제에 지금 저희 집에서 살면서 제 사업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사돈 어른들이 놀라 민정이를 말렸습니다. 야, 민정아, 그게 무슨 망측한 말이니? 하지만 민정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민정이의 손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짝! 귀가 먹먹할 정도로 날카로운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뺨을 감싸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돈 어른들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진수가 뒤늦게 달려와 민정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뺨이 불덩이처럼 화끈거렸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등 뒤에서 사돈 어른들이 민정이를 나무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냥 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얹혀 산다는 그 말이 귓가에서 독처럼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따끔거렸고 마음은 더 아팠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문득 불안한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둔 작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집 등기권리증이 제일 위에 있었어요. 그 밑에는 예금 통장 몇 건과 각종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했어요. 등기권리증, 통장, 보험증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었어요.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인감도장을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서 보관했어요. 금고 안 서류 사이에 끼워두었죠. 손을 넣어 상자를 찾았지만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고 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서류를 전부 꺼내고 구석구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 상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함께 없어진 게 확인됐어요. 설마 이사할 때 다른 곳에 뒀나? 저는 서둘러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뒤지고 이불장도 뒤졌어요. 책상 서랍, 화장대, 가방 안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1시간 넘게 방 안을 뒤졌지만 인감도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이사 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정이가 제 짐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죠. 어머님,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따로 잘 정리해 드릴게요.
민정이가 금고를 열어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하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때 민정이가 인감도장 상자를 보고 잠깐 멈칫하던 게 기억났습니다. 설마 민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인감도장을 훔칠 리가 없잖아.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민정이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더 찾아봐야 할까요? 결국 저는 며칠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섣불리 추궁했다가 관계만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인감도장을 찾지 못한 채로 며칠이 흘렀는데 그 사이 민정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민정이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밤 8시가 넘어야 오는데 6시가 되기 전에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정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하세요? 응, 거의 다 됐어.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정이가 제 옆에 서서 냄비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요즘 어디 나가실 일 있으세요? 혹시 은행 같은 데 볼 일 있으신가 해서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은행? 은행은 왜 갑자기? 볼 일 없는데. 민정이가 싱긋 웃으며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혹시 뭐 송금하실 거 있거나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까 해서요. 어머님 번거로우시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찌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민정이는 잠시 더 제 옆에 서성이다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틀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났어요. 민정이가 손에 종이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건강검진 예약 싹 잡아놨어요. 내일 저랑 병원 같이 가세요. 건강검진? 갑자기? 아니야, 괜찮아. 나 아직 멀쩡한데 뭐. 에이, 어머님 나이엔 정기검진이 필수예요. 필수. 제가 얼마나 좋은 병원으로 알아봤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괜찮다니까.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그때 가마. 제가 그 말을 하자 민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제 눈치를 살피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온천 여행은 어때요? 요즘 스트레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싹 풀 수 있게 특급 호텔 온천으로 예약할게요. 온천? 그것도 필요 없어. 어머님, 며칠만이라도 다녀오세요. 몸도 좀 푸시고요. 네. 민정이가 끈질기게 권했어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너 왜 자꾸 나한테 어디 가라고 하니? 병원 가라, 온천 가라,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어머님 건강 걱정돼서 그러죠. 제가 며느리 된 도리로 당연히. 민정이가 얼른 웃으며 답했지만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의 이상한 행동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동네 친구 순옥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순옥이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이래? 송장 다 됐네. 무슨 일 있어? 응? 그래.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순옥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는지 나한테 어서 말해봐. 순옥이는 저랑 30년 넘게 같은 동네에 산 친구로 친자매처럼 지내온 사이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옥아, 사실은
저는 순옥이한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어요. 민정이한테 뺨 맞은 일, 인감도장이 없어진 일, 민정이의 이상한 행동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순옥이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언니 뺨을 때려? 그것도 사돈들 앞에서. 세상에, 그게 사람이야? 미쳤구나. 쉿, 쉿. 작게 말해. 진수가 들으면 어떡하니? 순옥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그거 보통 일 아니야. 인감도장 없어진 거. 이거 완전 수상해. 당장 분실 신고해야 해. 그런데 순호가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혹시 내가 정말 어디 잘못 둔 걸 수도 있잖아. 섣불리 의심했다자. 순옥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제정신이야? 뺨 때린 거 하나만으로도 끝났어. 며느리 행동 봐. 은행 가냐, 병원 가라, 온천 가라. 이거 누가 봐도 언니 집에서 내쫓고 뭐 하려는 수작이잖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순옥이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순옥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주민센터 가서 인감도장 분실 신고부터 해. 그리고 은행에도 연락해서 도장 사용 못하게 싹 막아. 그런데 만약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민정이한테 억울한 일 하는 거 아니야? 순옥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야? 혹시라도 진짜 나쁜 짓 하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순옥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순옥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언니 제발 조심해.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그래, 고마워. 순옥이가 돌아간 후에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정이가 또 일찍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민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는 제가 내일까지 어떻게든 준비해서 가져갈게요. 저는 부엌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담보편가요? 네, 그것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담보라는 단어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정이의 통화가 끝나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싱크대 앞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는 척했어요. 민정이가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피곤해서 방에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민정이가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두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지러웠어요.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이 또 흘렀어요. 어느 날 아침 민정이가 급하게 외출했습니다. 민정이가 헐레벌떡 현관으로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 급한 일 있어서 먼저 나가요. 그래, 조심해서 가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난 후 거실로 나오는데 소파 위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급하게 나가다가 흘린 듯 종이 몇 장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허리를 굽혀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글씨가 빼곡하게 적힌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지? 서류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안내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담보물건 주소란을 확인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평생을 모아 장만한 제 집 주소였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대출 신청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민정. 민정이가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서류를 더 읽었습니다. 담보물건 소유자란에는 한민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집은 분명히 제 명의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황급히 진수방으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치기가 힘들었어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어요. 제 집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어요. 소유자는 아직 이경희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아직은 괜찮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서류를 다시 보니 뒤에 또 다른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위임장 내용을 읽었습니다. 저 이경희가 한민정에게 부동산 처분과 대출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찍혀 있었어요. 바로 제 인감도장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위임장을 쓴 적이 없는데 저는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런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었어요. 민정이가 제 인감도장을 훔쳐서 위조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인감도장을 훔쳐서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증거였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순옥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순옥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저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옥아, 네 말이 맞았어. 민정이가 정말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순옥이가 제 전화를 받고 숨이 넘어가라 달려왔습니다. 서류를 본 순옥이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순옥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당장 변호사 찾아가야 돼.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 변호사? 아이고, 순옥아, 나 지금 돈도 하나 없는데 변호사비가. 순옥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돈이 문제야? 집이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 언니. 내가 좋은 변호사 알아. 우리 조카 딸이 소개해준 분인데 가족법 잘하시는 분이래. 순옥이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통화하더니 저한테 말했습니다. 언니, 내일 오전 10시에 약속 잡았어. 같이 가자. 다음 날 아침 순옥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출입문에는 법률사무소 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여자 변호사가 맞아주었어요. 변호사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저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영 변호사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말투가 차분하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노트를 펴며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집으로 이사 간 일, 인감도장이 없어진 일, 그리고 어제 발견한 대출 서류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하영 변호사는 제 말을 들으며 열심히 메모했어요.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위임장에 찍힌 인감이 어머님 것이 맞나요? 네, 틀림없는 제 인감도장이에요. 하지만 전 그런 위임장을 써준 적이 없어요. 하영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 그것도 가족을 상대로 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영 변호사가 책상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며느리가 그 인감으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먼저 인감도장 분실 신고부터 하셔야 해요. 분실 신고요? 네,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도장 분실 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중단시켜야 해요. 그래야 며느님이 더 이상 어머님 인감을 쓸 수 없어요. 하영 변호사는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거래하시는 모든 은행에 연락해야 해요. 허위 서류로 대출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영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같이 가드릴게요. 이런 건 시간이 중요해요. 우리는 먼저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주민센터 직원이 서류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인감도장을 언제쯤 분실하셨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달쯤 전인 것 같아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기간에 인감증명서가 3번 발급됐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번이요? 세상에, 저는 단 한 번도 발급받은 적 없는데요. 하영 변호사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발급받았는지 확인 가능하나요? 본인 확인이 어려워서요. 대리인이 위임장 가지고 발급받으셨네요. 하영 변호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며느님이 계획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분실 신고를 마치고 우리는 제가 주로 거래하던 은행이었어요. 은행 직원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하영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경희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계좌 조회와 보안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은행 직원이 컴퓨터로 제 계좌를 확인했어요. 이경희 고객님 맞으시죠? 잠시만요. 직원이 뭔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며칠 전에 담보대출 상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상담 신청이요? 저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민정 씨가 고객님의 대리인으로 신청하셨어요. 여기 위임장도 제출하셨고요. 하영 변호사가 그 서류를 받아 살펴봤어요. 하영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위임장은 위조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절차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분은 오늘부로 인감분실 신고를 하셨습니다. 여기 확인증입니다. 은행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위조요? 그런데 이게 위조라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하영 변호사가 분실 신고 확인증을 내밀었습니다. 고객님이 오늘 인감도장 분실 신고를 하셨고 이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원이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지점장이 나와서 저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영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지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대출 상담건은 즉시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위조 서류 사용 건으로 신고하겠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의 모든 계좌의 보안을 강화해 주세요. 본인 외에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도록요.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영 변호사가 제 팔을 붙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행히 이 은행은 막았어요. 그런데 다른 은행도 확인해 봐야 해요. 다른 은행이요? 네, 며느님이 여러 은행을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은행 2곳을 더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그 은행들에는 대출 신청 내역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영 변호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며느님이 이미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좀 더 조사해 볼게요. 이틀 후 하영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어머님, 사무실로 좀 오실 수 있으세요? 직접 뵙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하영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님, 마음 단단히 들으셔야 합니다. 며느님이 이미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대출 금액이 얼마예요? 하영 변호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억 원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1억 원이라니요.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1억 원 빚을 진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님 집이 담보로 잡혀 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물을 마시고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영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사기 범죄예요. 경찰에요? 그럼 민정이가 잡혀가는 건가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지금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이라는 빚과 담보로 잡힌 집을 생각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신고하겠어요. 하영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고발장 작성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제팀 이정훈 경사가 저희를 맡아주었어요. 정훈 경사가 사건 내용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가족 간 사기 사건이 요즘 많아요. 증거 자료 있으신가요? 하영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여기 위조된 위임장과 대출 서류, 인감 분실 신고, 확인증 다 있습니다. 정훈 경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바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오는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민정이가 화가 난 얼굴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저를 경찰에 신고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그래, 신고했어. 제가 대답하자 민정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네. 회사 살리려고 우리 다 같이 살려고 그런 건데 그걸 고발하세요? 다 같이 살아? 남의 도장 훔치고 서류 위조해서 집을 날려먹는 게 다 같이 사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민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다 죽어요. 어머님도 저희도 다 끝장이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범죄는 범죄야. 가족이라고 봐줄 수 없어. 그때 진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진수가 저한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고발 좀 취하해줘. 민정이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쟤 저러다 큰일 나. 진수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진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민정이가 저기 가면 우리 다 끝이야,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법은 가족이라고 예외가 없어. 민정이가 저한테 다가오며 협박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대로 끝까지 가시겠다 이거죠? 이 일이 동네에 알려지면 어머님 얼굴 들고 다니실 수 있겠어요?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저는 민정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망신? 네가 한 짓에 비하면 그깟 망신이 뭐가 무섭니까? 민정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회사가 망하면 어머님, 아들 진수 씨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진수 인생이 있어. 네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진수 탓으로 돌리지 마. 저는 하영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어요. 하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의 협박도 추가로 고발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건 됐어요. 그냥 이대로 진행할게요. 저는 진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아들로서의 도리와 법적 책임은 달라. 네가 민정이한테 정이 있으면 곁에서 도와주면 돼. 하지만 범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안 돼. 진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재산을 지키는 문제였고 옳고 그름의 문제였으니까요.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 일이 결국 동네에 알려졌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질 받을까봐 문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부녀회장 영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경희 씨, 아이고, 그동안 속 썩은 거 생각하면 정말 잘 참았어요. 아니, 잘 신고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자 씨가 안으로 들어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그런 험한 일 당하고도 꿋꿋이 신고한 거, 그거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전 그렇게 못했거든요. 제가 거실로 영자 씨를 안내하자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사위 녀석이 제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네, 사위가요? 영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전 알고 있었어요. 사위가 죽는 소리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죠. 그런데 사업이 망하니까 그 놈이 글쎄 빚만 남기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자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참았죠. 뭘 어떡해요. 내 딸 얼굴에 똥칠하는 거 볼 수가 없어서 결국 그 빚 3천만 원을 이가 빠져라 이래서 내가 다 갚았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영자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경희 씨는 나처럼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요. 경희 씨가 지금 100번 옳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영자 씨. 영자 씨가 가고 나서 또 다른 이웃들이 찾아왔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진수 엄마, 우리가 다 알아요. 그 며느리가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절대 봐주지 말고 끝까지 싸우세요.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가족이라고 다 봐주면 안 돼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런 며느리가 다 있어요? 저는 할머니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사흘 후에는 서울에서 고교 동창 미선이가 내려왔습니다. 미선이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예요. 미선이가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순옥이한테 연락받고 내가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왔잖아. 괜찮아? 응, 괜찮아. 이렇게 멀리까지 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미선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경희야, 내 남편이 은행에서 30년 근무했잖아.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네가 정말 잘하고 있대? 정말? 미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이런 사기 사건은 딱 초기 대응이 생명이래요. 네가 인감신고 빨리 하고 변호사 선임한 게 신의 한 수였대. 그래서 더 큰 피해는 막은 거라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미선이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는데 경찰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한대. 절대 봐주면 안 된다고. 그래, 다행이다. 미선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경희야, 힘내. 내가 서울에서 응원할게. 필요한 거 있으면 돈이든 뭐든 언제든 연락해. 순옥이는 거의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고 밥도 함께 먹었어요. 어느 날 순옥이가 빨래를 개며 말했습니다. 언니, 동네 사람들 다 언니 편이야. 며느리가 나쁜 짓 한 거 다들 알아. 그래도 손가락질 받을까봐 걱정됐는데. 순옥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손가락질은 그 며느리가 받아야지. 동네 사람들 다 언니가 용감하다고 칭찬해. 나도 우리 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저는 순옥이를 보며 웃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 편이라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영 변호사도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무실로 찾아가서 사건 진행 상황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임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긴장했어요.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었거든요. 하영 변호사가 종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줄여봤어요. 이 정도면 어머님이 크게 부담 없으실 거예요. 종이를 보니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어요. 변호사님, 이렇게 적게 받아도 돼요? 하영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한테도 그냥 돈벌이 사건이 아니에요. 반드시 정의가 이긴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변호사의 깊은 배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영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저한테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재판이 시작돼요. 재판까지 얼마나 걸려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조금 기다리셔야 해요. 하영 변호사는 제 심리 상태도 신경 써줬습니다. 어느 날 하영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심리상담사 연락처예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이요? 전 괜찮은데요. 하영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일 겪으시면 마음에 병이 생겨요. 전문가한테 털어놓고 얘기하시면 분명 도움이 돼요. 저는 하영 변호사 말대로 상담을 받았어요. 정말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하영 변호사가 연락했어요. 어머님, 민정 씨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요? 네, 돈을 갚는 조건으로 고발을 취하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 고발 취하 안 할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죠. 하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그쪽 변호사한테 어머님 뜻 확실하게 전달할게요. 하영 변호사는 은행 관계자들도 만나서 증거를 모았어요. 대출 서류, 위조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전부 확보했습니다. 정훈 경사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증거가 확실해서 기소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하영 변호사를 만날 때마다 생각했어요. 법이라는 게 정말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구나. 하영 변호사가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진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진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저는 진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라. 진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등신이었어. 민정이가 엄마를 모셔오자고 한 진짜 이유가 엄마 재산 때문이었어. 난 그것도 모르고. 그래, 이제 알았니?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나한테 말했어. 가족이라도 범죄는 용서하면 안 된다고. 내가 다 잘못 생각했다고. 저는 진수를 소파에 앉혔어요. 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민정이한테 말했어. 당장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돈 갚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뭐래?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정이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오히려 나한테 네가 어떻게 엄마 편을 드냐고 악을 쓰더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확실히 알았어. 민정이가 어떤 사람인지. 난 이제 무조건 엄마 편에 있을게. 진수야, 넌 민정이랑 어떻게 할 거니?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민정이랑 이혼할 거야. 이미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 저런 사람이랑은 하루도 더 못 살아. 진수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민정이 회사 서류야. 변호사님한테 전해줘.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야. 이걸 어떻게 구했니? 진수가 말했습니다. 민정이 방 책상에서 몰래 찾았어. 대출받은 돈을 빼돌려서 자기 회사 계좌로 넣은 증거도 여기 다 있어. 저는 진수를 꼭 안아줬어요. 고맙다, 진수야. 정말 옳은 선택이야. 진수가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못 지켜줬어. 아니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야. 진수는 그날 이후로 자주 찾아왔어요. 하영 변호사한테 증거 자료도 전달하고 경찰 조사에도 협조했습니다. 저는 진수가 변한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진수가 성장했구나.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순옥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언니,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처음보다 훨씬 좋아 보여. 그래. 다들 도와줘서 그래.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 순옥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다 응원하고 있어. 끝까지 싸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편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영 변호사, 순옥이, 영자 씨, 미선이, 동네 사람들, 그리고 진수까지 모두가 저를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민정이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하영 변호사가 아침 일찍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제가 9시에 모시러 갈게요. 네, 준비됐어요. 저는 정장을 입고 하영 변호사를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법원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하영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정이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지만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검사는 차례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위조된 위임장, 인감 분실 신고 확인증, 대출 서류들이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을 신청합니다. 은행 직원 박지영 대리입니다. 은행 직원이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대출 실행 시 본인 확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고인이 이경애 씨의 며느리라고 하며 위임장을 보여줬습니다. 서류가 다 갖춰져 있어서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서입니다.
위임장의 서명이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 결과서가 화면에 떴어요. 제가 평소에 쓰던 서명과 위임장의 서명이 명백히 달랐습니다. 민정희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부관계, 즉 가족입니다. 피고인은 단지 급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이지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는 받았습니까? 민정희 변호사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고부간의 일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의 딱한 사정을 의뢰 양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재판장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검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 이경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에게 위임장 작성을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감도장을 빌려준 적은요? 절대 없습니다. 저는 제 인감도장이 없어진 줄도 몰랐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위임장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민정희 변호사가 저를 쏘아붙이듯 물었습니다. 증인,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으셨죠?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제 뺨을 때리고 얹혀 산다고 모욕하면서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에 대한 악감정으로 며느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소하신 건 아닙니까? 저는 민정희 변호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를 때린 며느리입니다. 그런 며느리한테 감정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제 인감도장을 훔쳐서 제 집을 통째로 날릴 뻔한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는 감정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가족의 신뢰를 배신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구형합니다. 민정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임을 고려하시어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민정희가 훌쩍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땐 정말 너무 힘들어서 잘못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정희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게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한민정은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대출금 1억 원을 배상하라. 재판장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했고 이는 일반적인 사기보다 죄질이 더욱 나쁜 행위이다.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영 변호사가 제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잘 끝났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배상금 1억 원은 어떻게 받아요? 그건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해요. 민정 씨가 스스로 주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저는 한숨을 나왔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순옥이가 신문을 들고 찾아왔어요. 순옥이가 신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봐. 지역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가족명의 대출 사기 사건, 며느리에게 집행유예 선고. 기사에는 민정희의 이름과 회사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순옥이가 말했습니다. 꼴 좋다. 민정희 이제 완전히 끝났어. 저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회사도 이제 망할 거야.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일주일 후
하영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민정 씨 회사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이에요? 하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기사 나자마자 거래처들이 계약을 다 해지했대요. 신용 문제로 은행 대출도 싹 막혔고요. 그래서요? 회사 직원들도 다 그만두고 있대요. 사실상 폐업 수순이라고 하네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영자 씨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경희 씨 상공회에서 난리가 났어. 민정이 사건이 완전히 화제야. 그래요? 영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사업 윤리가 바닥이라고 난리야. 민정이는 이제 이 동네에서 사업 못해. 완전히 찍혔어. 한 달 후 민정이가 회사를 정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1억 원 배상은 여전히 요원했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강제 집행을 신청하긴 했는데 민정 씨가 그새 재산을 다 빼돌린 것 같습니다. 당장 압류할 재산이 별로 없어요. 그럼 제 돈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장기전을 각오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진수는 민정이와 별거하며 혼자 방을 얻어나갔습니다. 진수가 이사 가던 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독립할게. 엄마는 이제 엄마 집에서 편히 지내. 그래, 내 인생 잘 꾸려봐라. 저는 오랜만에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우리 집이었어요.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순옥이가 와서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언니, 이제야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네. 응, 그래야지. 저는 부녀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영자 씨가 저를 여러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어느 날 하영 변호사가 연락했어요. 어머님, 제가 하는 봉사활동이 있는데 혹시 같이 하실래요? 무슨 봉사활동인데요? 가족 사기 피해를 당한 노인분들을 상담해 주는 거예요. 어머님 경험담이 다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할머니들이 많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당했어요. 그런데 차마 아들을 신고를 못하겠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신고하세요. 저는 며느리를 신고해서 제 집을 지켰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후회 안 하세요? 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해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보람을 느꼈어요. 진수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했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민정이랑 이혼 수속 정식으로 들어갔어. 그래, 잘 생각했다.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할게. 앞으로 엄마 곁에서 내가 잘할게. 저는 진수를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1억 원 배상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 가슴이 자주 답답했어요. 순옥이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병원 한번 가봐. 얼굴색이 영 안 좋아. 괜찮아. 좀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평화를 되찾았어요. 제 집에서 제 생활을 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미 한번 해냈으니까요. 길었던 법정 싸움과 가족 간의 갈등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잠에서 깨는데 가슴이 바위로 짓누르는 것처럼 답답했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에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 앓아 누웠습니다. 아이고,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간신히 전화기를 잡았어요. 순옥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순옥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순옥아, 나 좀 힘들어 숨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순옥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언니,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어디야? 집. 그 말을 끝으로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순옥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순옥이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문 열어. 괜찮아? 저는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순옥이가 화분 밑에 숨겨둔 비상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세상에, 정신 차려. 순옥이가 바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이 저를 둘러싸고 검사를 시작했어요. 정신이 흐릿했지만 순옥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언니 괜찮죠? 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렸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와서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경희 환자분, 정신 차리셨어요? 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나실 뻔했어요. 고혈압 증세가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놀라서 종민 씨를 바라봤어요. 종민 씨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혈압이 매우 높고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신 게 한꺼번에 터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민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퇴원 후에도 평생 약을 드시고 생활 관리를 하셔야 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니 온갖 생각이 많아졌어요. 내가 이제 정말 늙었구나. 옆 침대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새댁은 며칠째 보는데 자식들이 코빼기도 안 비치네. 아들이 있긴 한데 일 때문에 바빠서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쁘지, 자식들은 다 바쁜 법이야. 우리 다 똑같아요. 늙으면 그냥 외롭게 가는 거지.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다른 침대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 셋에 딸 둘이나 있는데 그럼 뭐해. 아무도 안 와.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전화 한 통 오고 끝이야. 저는 그 할머니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결국 혼자 늙어가는구나. 그래도 진수가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왔어요. 퇴근하고 오느라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수가 헬쑥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좀 어때? 괜찮아? 응, 좀 나아졌어. 진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진수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진수야, 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퀭해? 못 먹었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야, 엄마 괜찮아, 진짜야. 하지만 진수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진수가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는 걸 봤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왔니? 진수가 황급히 고지서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니야, 엄마. 이런 건 엄마가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진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경희님, 앞으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약은 절대 거르시면 안 되고 스트레스는 절대 받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어느 날 하영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병원에 계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나아졌어요. 다름이 아니라 배상금 회수권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영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안 좋은 소식인데요. 한민정 씨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요. 강제 집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찾을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제 돈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다만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만 나왔어요. 진수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진수한테 물었습니다. 진수야,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니야, 엄마 왜?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진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제가 알기론 진수가 부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순옥이가 우연히 진수를 봤다며 얘기해 줬거든요. 순옥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어젯밤에 장 보고 오는데 진수가 글쎄 밤에 대리운전 하는 걸 봤어. 뭐? 진수가 대리운전을? 순옥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무래도 언니 병원비 때문에 힘든 것 같더라. 어떡해.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쟤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진수한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진수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퇴원 후에 저를 간병하느라 조퇴를 자주 했거든요. 진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내가 간병인 좀 알아볼게. 아니야. 괜찮아. 이제 조퇴하지 마. 나 괜찮아. 하지만 진수는 매일 퇴근하고 저를 보러 왔어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배상금을 받지 못하니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연금으로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기 어려웠어요. 진수도 혼자 생활하면서 저까지 돌보려니 벅찬 게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몸이 안 좋았지만 집에만 있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한 자원봉사자가 저를 보더니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을 가는데 두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기 저 이경희 씨 있잖아. 며느리를 글쎄 경찰에 신고했대.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이고 독하다. 그런데 며느리가 얼마나 억울하면 여기저기 편지를 보냈대. 시어머니가 하도 닥달하고 못 살게 굴어서 자기가 당한 거래. 정말? 어머어머, 겉보기엔 안 그러신데. 저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멈췄어요. 편지라니요? 민정이가 여기에 편지를 보낸 건가요?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순옥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옥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봤어? 손이 다 떨리네. 순옥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동네 맘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글 내용은 이랬어요. 시어머니한테 억울하게 당한 며느리의 사연. 글쓴이는 민정이가 분명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심했는지 늘어놓은 글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순옥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 나쁜 것, 저 천벌 받을 것,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이제 하다 이런 짓까지 하네. 순옥아,
그냥 놔둬. 뭐, 놔두라고? 언니, 이거 명예훼손이야. 당장 이것도 고소해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이제 또 법적으로 다투기 싫어. 너무 피곤해. 순옥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진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민정이한테 또 연락 왔어. 아주 기가 막혀서. 뭐래?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라긴.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다고 악을 쓰더라.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니?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신 그 더러운 목소리로 우리 엄마 이름 들먹이지 말라고 소리치고 끊었어. 민정이는 이제 남이야.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어요. 민정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방해하면 어떡하죠? 하영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정이가 여기저기 제 얘기를 퍼뜨리고 있어요. 하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명백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추가로 고발하실 수 있어요. 하영 씨 전 이제 법정 다툼하기 싫어요. 너무 피곤해요. 하영 변호사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증거는 꼭 모아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건강도 나빠지고 돈도 없고 이제는 사람들한테 파렴치한 시어머니로 오해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순옥이가 매일 찾아와 저를 위로했습니다. 언니, 힘내. 언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어느 날 순옥이가 운동화를 제 앞에 척 내밀며 말했습니다. 언니, 일어났어? 자, 이거 오늘부터 나랑 같이 산책하자. 지금 이 아침부터? 순옥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의사 선생님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랬잖아. 굼뜨게 있지 말고 얼른 나와. 저는 순옥이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5분도 걷기 힘들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순옥이가 제 팔을 붙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가. 서두를 거 하나 없어. 숨 깊게 쉬고. 우리는 매일 아침 7시에 만나 산책을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니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다른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유, 낯이 익은데 혹시 심장 안 좋으세요? 걷는 게 꼭 나 수술하고 처음 걸을 때 같네. 전 수술은 안 하고 약물 치료 중이에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 그럼 잘 됐네. 저희끼리 모임이 있어요. 같이 운동도 하고 정보도 나누는데 한번 와보실래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심장질환 환자 자조 모임에 갔어요. 거기서 다른 분들과 건강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병 걸리고 나서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무서워서 술도 끊고 운동도 매일 하고. 모두들 웃으며 공감했어요. 병원에서 심장 재활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전문 치료를 받았어요.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이경희 씨,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심리 상담도 권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명상을 가르쳐 줬습니다. 호흡에 집중하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명상을 하고 나니 복잡했던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순옥이가 이번엔 요가 수업도 같이 다니자고 했습니다. 언니,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요가래. 뼈 안 다치게 살살한데 같이 가자.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요가였어요. 처음엔 몸이 굳어서 힘들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진수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함께 시장도 가고 밥도 해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도네. 좋아 보여. 그래. 운동 열심히 해서 그런가 봐. 진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확 줄이시고 채소를 많이 드세요. 저는 영양사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식단을 바꿨어요.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순옥이가 함께 요리도 배웠어요. 언니, 이거 맛있다. 이 나물 어떻게 무쳤어? 레시피 좀 알려줘. 8달이 흘렀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경희 씨,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시고 심장 기능도 거의 다 돌아왔어요. 정말요? 선생님, 정말이에요? 종민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렇게 성실하게 관리하시는 분 드물어요.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저는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옥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순옥아, 나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대. 거의 다 나았대. 순옥이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아이고, 언니. 정말 축하해.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쏠게. 저는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건강을 회복하니 모든 게 밝아 보였습니다. 진수도 많이 변했어요. 어느 날 진수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부서장으로 승진했어. 정말? 아이고, 축하한다. 진수야. 진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사에서 내 노력 알아주더라. 급여도 꽤 올랐어. 그러니까 엄마, 이제 병원비 같은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저는 진수가 대견했어요. 진수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온라인으로 작은 사업도 하고 있어. 대리운전은 진작에 그만뒀어. 무슨 사업인데? 너 그러다 건강 상하겠다. 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친구랑 같이 인터넷 쇼핑몰 하는 건데 요즘 꽤 잘 돼서 수입이 괜찮아. 밤새 일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진수는 간병보험도 들어줬어요. 엄마, 이거 매달 내가 낼 테니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야.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진수야, 고맙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며칠 후 진수가 또 찾아왔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정이랑 이혼 최종 정리됐어. 그래, 수고했다.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속이 다 시원하네. 그리고 진수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엄마, 그리고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누군데? 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야. 이름은 소영이고 그냥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그래. 좋은 사람이면 됐다.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과거에 정말 바보였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앞으론 내가 진짜 효도하면서 살게. 저는 진수를 꼭 안아줬어요. 주말마다 진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했습니다.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하영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민정 씨 재산에서 7천만 원 회수했습니다. 정말요? 아이고, 변호사님. 네, 강제 집행으로 민정 씨 명의 예금과 자동차를 압류해서 회수했어요. 남은 3천만 원은 민정 씨가 새로 시작한 작은 사업으로 분할 변제하겠다고 해요. 민정이가 새로 사업을 시작했나요? 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래요. 거기서 번 돈으로 매달 200만 원씩 갚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민정 씨가 어머님을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중재해서 만남을 주선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아요, 만나보겠어요. 일주일 후 하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정이를 만났습니다. 민정이는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서 있더니 천천히 앉았어요. 하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이 편하게 대화 나누세요. 전 밖에 있을게요. 민정이가 저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저는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정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정아. 민정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망쳤어요. 저는 가만히 민정이 말을 들었습니다. 민정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재산이 눈에 들어왔고요. 그때 저는 어머님을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으로 봤어요. 그래, 알았어. 민정이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요. 회사도 망하고 친구들도 곁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난 네가 감옥에서 썩기를 바란 게 아니었어. 네가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기를 바랐던 거야. 민정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걸로 됐어. 민정이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3천만 원, 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꼭 갚겠습니다. 그래, 천천히 갚으면 돼.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진수 씨하고도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더 이상 진수 씨 앞길 막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민정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어머님 삶에 절대 방해 안 할게요. 하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정이가 나가고 나서 하영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관계를 회복하는 건 아니구나. 그냥 각자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했어요. 정말 오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순옥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순옥아,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이야. 순옥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언니. 정말 수고 많았어. 내가 다 속이 시원하네. 이제 우리 언니 행복할 일만 남았어. 응, 그럴게. 저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아침마다 순옥이와 공원을 씩씩하게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죠. 혈압도 정상이 되었고 심장도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봉사활동입니다. 하영 변호사가 소개해준 가족 내 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을 매주 하고 있거든요. 복지관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선생님, 흙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 뭡니까?
이 늙은이를 길바닥에 내앉히려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지 마세요. 어쩜 저랑 그렇게 똑같은 일을 겪으셨어요. 저도 그랬답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해결했어요. 제 경험담을 듣고 할머니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경희 씨도요? 세상에, 그럼 저도 경희 씨처럼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을 도울 때마다 제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수기로 연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경험을 얹혀 사는 주제라는 제목으로 연재하면 어떨까요?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께 큰 용기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제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기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어머님은 그저 경험하신 걸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2번씩 제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고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문사에 전화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독자분은 제 덕분에 용기를 얻어 며느리를 신고했다는 편지까지 보내오셨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진수가 환한 얼굴로 소영 씨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진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내가 말했던 소영 씨야. 소영아, 인사드려. 우리 엄마셔. 소영 씨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소영 씨를 보며 반가웠어요. 아이고, 그래, 반가워요. 어서 들어와서 편하게 앉아요. 소영 씨는 참 밝고 속이 깊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수와 잘 어울렸어요. 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수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다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니에요. 존경은 무슨,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소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가족인데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끝까지 해내신 거 정말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진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해. 엄마가 꼭 축복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 아들 축하한다. 소영 씨, 우리 진수 잘 부탁해요. 둘이 행복하게 살아봐요. 6개월 후 진수와 소영이는 조촐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영이는 시어머니가 된 저를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명절마다 살뜰히 찾아오고 주말마다 전화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부녀회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경희 씨, 이번에 부녀회장 선거 나가봐. 사람들이 다 경희 씨 뽑는다고 난리야. 제가요? 아이고, 영자 씨, 저는 그런 거 자신 없어요. 영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경희 씨가 꼭 해야 돼. 노인 권익 보호 같은 거 경희 씨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딨어. 아주 딱이야. 저는 부녀회장에 출마했고 당선되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영 변호사와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어요. 함께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하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도움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무슨 소리예요? 다 변호사님 덕분이죠. 김하영 변호사님이 없었으면 전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민정이한테서는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배상금이 들어왔습니다. 남은 3천만 원을 다 받는데 꼬박 30개월이 걸렸어요. 마지막 배상금을 받은 날 하영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영 씨 정말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마음도 편해졌죠. 저는 그 돈을 보태 진수 부부의 신혼집 마련을 도와줬습니다. 진수가 사양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이놈아, 시끄럽다. 네가 그동안 엄마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엄마가 해줘야 마음이 편해. 그냥 받아. 순옥이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영화를 봤어요. 순옥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그럼 100살까지 살아야지. 저는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그 힘든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구나. 동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고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제게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어요. 장미 화분에 물을 주며 지난 4년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한테 뺨 맞던 날, 인감도장을 찾던 밤, 법정에 섰던 그 모든 날이 꿈만 같았어요. 그때 진수와 소영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소영이의 모습이 배가 조금 불러 있었어요. 진수가 제 곁으로 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소영이가 임신했어. 엄마가 곧 할머니 되는 거야. 저는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축하한다. 세상에, 정말 축하한다.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태어나면요. 어머님처럼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는 사람으로 바르게 가르칠게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소영아. 저는 손주한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생각했습니다. 정의와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줄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으면 안 된다는 것도 가르쳐 줄 겁니다. 맹목적인 관용이 아니라 원칙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도요. 주말마다 진수 부부가 찾아왔어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 그래. 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는 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석양빛이 아름답게 비쳤어요. 저는 정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4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때 참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요? 아마 저는 집도 잃고 빚더미에 앉아 평생을 울며 살았을 겁니다. 저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순옥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내일 아침 산책 잊지 마. 그래, 그럼 7시에 보자.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노을을 바라봤어요.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건강도 회복했고 아들도 잘 지내고 새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손주도 곧 만날 거고 제 이야기를 담은 책도 나올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게 가장 뿌듯합니다. 석양이 점점 지고 정원에 어둠이 내렸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어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켰습니다. 저의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기나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믿었던 며느리한테 배신당하고 제 집까지 잃을 뻔했던 그때가 악몽 같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이 저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엔 무섭고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주변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저는 이제 손주를 기다리며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